이게 내가 말한 효도냐? 김노인이 위임장을 태준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지? 그게 이 위임장이었냐? 아버지, 이건 다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럼 내 어머니의 유언은? 이 편지는 뭐냐? 김노인이 아내의 편지를 크게 읽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문의 뿌리입니다. 자손들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오빠가 다 한 거예요. 저는 말렸어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날 속였구나. 형제가 짜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냐?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닭 우는 소리가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흑담 담장 너머로 봉선아가 고개를 내밀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김노인은 8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눈을 뜨곤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죠. 20해 전 아내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는 이제 제법 우람한 모습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작은 감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이 영락없이 아내의 손길을 닮아 있었죠. 여보, 올해도 감이 많이 열렸네요. 당신이 좋아하시던 그 단감 말이에요. 김노인은 아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곤 했거든요. 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마치 그러게요. 여보라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이면 부엌에서 아침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함께 여보, 일어나세요라는 다정한 목소리가 잠을 깨웠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리움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온 김노인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 12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까지 모두 아내의 손맛이 그대로 담겨 있는 보물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중 가장 큰 된장독을 열어보며 깊숙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아직도 향이 살아있구나. 당신 솜씨는 정말 대단했어. 아내가 담근 된장의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오늘은 된장찌개에 호박도 넣고 두부도 넣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아내는 항상 장은 정성으로 담그는 거야. 급하게 하면 맛이 없어진다고 말하곤 했거든요. 옆에 있는 고추장 항아리도 열어봤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깊고 진한 빛깔을 자랑하고 있었죠. 이웃집 할머니들이 김노인 댁 고추장이 온 동네에서 제일 맛있다고 할 때마다 김노인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내의 솜씨를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김노인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30살 때 신혼부부로 이 집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54년간의 모든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죠. 벽돌 하나하나를 직접 골라서 쌓았고 기둥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완성해 나간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방 2개로 시작했는데 태준이가 태어나면서 방 하나를 더 만들었고 미정이가 태어난 후에는 또 다른 방을 증축했죠. 마루도 나중에 덧붙인 것이고 부엌도 처음보다 훨씬 넓게 확장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김노인은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눈에 선했죠. 태준이는 7살 때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다가 떨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울면서 병원까지 업고 뛰어갔었죠. 태준아,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니. 김노인이 호통을 쳤을 때 아내는 오히려 김노인을 나무랐습니다. 여보, 아이가 다쳤는데 왜 야단이에요? 아이들은 뛰어놀아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미정이는 또 달랐습니다. 조용한 성격이라 주로 마당 한켠에서 봉선화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을 들이곤 했죠. 분홍색으로 물든 작은 손톱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마다 아내는 우리 미정이가 제일 예쁘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추석이나 설날이면 더욱 북적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연날리기를 했죠. 아내는 며느리들과 함께 부엌에서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며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김노인은 사위와 아들과 함께 대청마루에서 술 한잔 기울이며 농사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온 마당에 송편을 빚어놓고 이웃들과 나누어 먹던 정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라며 졸라댈 때면 김노인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죠. 그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공한 의사가 된 아들 태준과 간호사로 일하는 딸 미정은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출 뿐이었죠. 그마저도 올 때마다 같은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커서 시골집보다는 도시의 편의시설을 더 좋아했고요. 지난 추석에도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태준이 정색을 하며 말했죠. 아버지, 요즘 세상에 이런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누가 알겠어요?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와 함께 사시죠. 집도 넓고 병원도 가까워요. 딸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병원도 가까이 있고 편의시설도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요. 손자 태영이까지 한마디 보탰습니다. 할아버지, 서울 집에는 인터넷도 빠르고 게임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와이파이도 안 터져요. 하지만 김노인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내게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다.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터전이야. 너희 어머니와의 추억이 모두 여기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 이 집이 내 뿌리이자 마지막 안식처란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낡은 시골집이 불편하고 위험한 곳으로만 보였죠. 현대식 아파트의 편리함과 안전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앙 난방, 엘리베이터, 24시간 보안 시스템 같은 것들이 김노인에게는 전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정말 고집이 세세요.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 김노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김노인의 정체성이자 삶의 뿌리였으니까요. 김노인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배추와 무, 고추와 상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갖고 온 이 밭은 김노인의 또 다른 보물이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를 뿌리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이 김노인에게는 최고의 힐링이었거든요. 올해 고추 농사는 정말 잘 됐네. 당신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빨갛게 익은 고추들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흐뭇해했습니다. 옆집 할머니 김순자에게 좀 가져다 드릴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죠. 김노인,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담 너머로 이웃집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8살의 김순자 할머니였죠.
순자 씨도 벌써 나오셨네요. 오늘 고추 좀 따서 갖다 드릴게요. 올해 농사가 특히 잘 됐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김노인은 정말 인심이 좋아. 어제 우리 손자가 와서 김노인이 주신 호박 먹고 얼마나 맛있다고 하던지.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가 김노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들었는데 여기서는 온 마을이 하나의 가족 같았죠. 누가 아프면 함께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점심을 혼자 먹고 나서 김노인은 대청마루의 평상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사귀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지요? 이런 평화로운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 김노인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이런 평온한 순간이면 김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느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감나무의 석양이 비치며 온 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흑담 담장과 장독대, 그리고 봉선화까지 모든 것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죠. 김노인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노인이 지키고 싶은 일상이었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처럼 고요했던 마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김노인이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을 때였죠. 차에서 내린 건 아들 태준과 딸 미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 왜 갑자기? 김노인은 손에 든 고추 바구니를 급히 내려놓으며 놀라워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도 아닌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함께 오다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거라. 갑자기 왜? 아니에요, 아버지.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어딘가 급한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미정도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죠. 그럼 무슨 일로 왔는지 말해보거라. 김노인은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중요한 일을 결정하러 온 것처럼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은 잠시 미정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을 보세요. 정말 너무 낡았어요. 태준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흑담 담장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기와 지붕도 몇 개는 어긋나 있었죠.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저 기둥 좀 보세요. 기울어져 있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실제로 대청마루를 받치고 있는 나무 기둥 하나가 약간 비스듬해져 있었어요. 김노인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 우리 집은 튼튼해. 김노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에도 방바닥이 꺼지는 소리가 났었고 비가 올 때면 군데군데 물이 새기도 했거든요. 아버지, 만약에 큰 바람이라도 불면 어떡해요? 혼자 계시는데 사고라도 나면.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미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 아버지는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 준비해뒀어요.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집 수리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여행까지 가야 하나? 아버지, 요즘 수리는 예전과 달라요.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거든요. 특히 아버지 연세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집 수리를 할 때는 망치 소리며 드릴 소리며 하루 종일 시끄러운 게 사실이었죠. 그리고 페인트 냄새도 몸에 안 좋아요. 며칠만 좋은 공기 마시고 오시면 집이 완전히 새 집처럼 바뀔 거예요. 미정이 덧붙였습니다. 김노인은 여전히 석연찮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설악산 근처 펜션이에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온천도 있어서 몸도 좀 쉬실 수 있어요. 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화면에 펼쳐져 있었죠.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 그리고 아늑해 보이는 펜션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지붕도 고치고 벽도 새로 칠하고 바닥도 다시 깔고요. 김노인은 망설였습니다. 평생 이 집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가끔 당일치기로 절에 다녀오거나 온천에 간 적은 있지만 며칠씩 집을 비운 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집을 어떻게 고친다는 거냐? 혹시 이상하게 고치는 건 아니겠지? 김노인의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집이 엉뚱하게 바뀔까봐 불안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원래 모습 그대로 수리만 할 거예요. 다만 안전하게, 튼튼하게 만들 뿐이에요. 태준이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장독대도 그대로 두고 감나무도 그대로 둘 거예요. 다만 낡은 부분만 새롭게 고치는 거죠. 미정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어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집주인이 없는데 어떡해. 아버지, 저희가 다 지켜볼게요. 매일 와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태준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처럼 말이죠. 김노인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함께 심었던 그 나무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아.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지난 날들이 떠올랐거든요. 태준이가 어렸을 때 열이 나서 밤새 간호했던 일, 미정이가 대학 입학할 때까지 뒷바라지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 미정이 갑자기 김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노인은 딸의 손이 이렇게 따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아버지가 걱정돼서 그래요.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진심 어린 모습이었죠.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서울에서 일하느라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도 좀 쉬시고 저희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태준도 덧붙였습니다. 김노인은 자식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써왔던 김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성공한 후에도 도움을 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너희들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라고 말해왔죠. 그런데 지금 자식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고 여행까지 준비해놨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정말 일주일만?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번졌어요. 네, 아버지. 정확히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후에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집은 정말 원래 모습 그대로? 물론이에요.
다만 더 튼튼하고 깨끗하게만 고칠게요. 김노인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의 효성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더군다나 집이 낡은 건 사실이었고 언젠가는 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알겠다. 그럼 가보자. 김노인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을 때 태준과 미정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짐은 간단히만 싸세요. 필요한 건 다 현지에 있을 거예요. 미정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마치 김노인이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는 듯 했죠. 김노인은 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마지막으로 장독대를 한 번 더 둘러보고 감나무에게도 잘 있어라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오르면서 김노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집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스쳤지만 자식들의 효성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그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니. 김노인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깨끗해진 집에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설악산 자락에 있는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미정이 김노인을 방까지 안내해주며 이것저것 설명해줬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온통 집 생각뿐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죠? 공기도 맑고 경치도 예뻐요. 미정이 창문을 열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죠.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래, 경치는 좋구나. 김노인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풍경이어도 평생 살아온 집만 할까요? 식사는 펜션에서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드세요. 태준이 휴대폰을 하나 꺼내 김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냐? 간단한 핸드폰이에요. 사용법도 쉽고 저희 번호도 다 입력해뒀어요.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김노인은 핸드폰을 받아들며 어색해했습니다. 평소에는 집 전화만 사용했는데 이런 작은 기계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 푹 쉬세요. 집일은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자식들이 떠난 후 김노인은 혼자 방에 남겨졌습니다. 낯선 곳의 적막함이 몸 전체를 감쌌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마당에서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지금은 작은 방 안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와는 다른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하지만 김노인에게는 이 고요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집에서의 고요함과는 다른 낯선 곳의 적막함이었거든요. 집에서는 지금쯤 장독대에 이슬이 맺히고 있을 텐데 김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내가 이렇게 집을 떠나도 되는 건가요? 아내의 사진 속 미소가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김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루기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들었던 친숙한 소리들 대신 낯선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바람이 나무를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려오는 다른 투숙객들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일찍 일어나 펜션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공기가 맑고 경치도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집 생각뿐이었어요. 내 감나무는 물은 잘 주고 있을까?
장독대는 비가 와도 괜찮을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집 걱정이 앞섰습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와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르신, 서울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경북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경북도 좋은 곳이죠. 여기 며칠 계실 예정이세요? 일주일. 집 수리하는 동안 잠깐만요. 김노인의 대답은 항상 짧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집 생각에 빠져 있어서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그래, 잘 있다. 집은 어떻게 되고 있냐? 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지붕 수리 중인데 생각보다 손상이 심하네요. 아무래도 며칠 더 걸릴 것 같아요. 김노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상이 심하다고? 무슨 소리냐? 아, 괜찮아요. 그냥 기와를 새로 갈아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원래 예상보다 조금 더 걸린다는 뜻이에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김노인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가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노인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손상이 심하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혹시 집이 생각보다 많이 망가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미정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잘 드셨어요? 펜션 음식은 괜찮아요? 그래, 먹을 만하다. 그런데 집은? 아, 집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 벽지도 다 뜯어냈는데 새 벽지로 바르면 정말 깨끗해질 것 같아요. 미정의 말에 김노인은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벽지를 뜯었다고? 원래 벽지 말고 다른 걸로 바르는 거냐? 아니에요. 비슷한 걸로 할 거예요. 다만 더 좋은 재질로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김노인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원래 벽지에는 아내가 직접 골라서 붙인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노인은 처음으로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펜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해변가가 있다고 해서 걸어가 본 것이었죠. 오랜만에 보는 바다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바다를 본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참 넓구나. 김노인은 바다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집 생각이 났어요. 집 앞 개울물과는 다르네. 우리 집 앞 개울은 맑고 조용한데 이 바다는 너무 시끄럽고 바다의 웅장함보다는 집의 평온함이 더 그리웠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온통 고향집에 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태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오늘 바다 보러 가셨다면서요?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바다에 간 걸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아, 펜션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르신이 바다 보러 가셨다고요. 좋으셨죠? 응, 좋긴 했는데. 집은 어떻게 되고 있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아요. 하지만 김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펜션 사장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일 마무리된다는 게 이상했어요. 정말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거냐? 네, 아버지. 모레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노인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자식들이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향집의 감나무와 장독대, 그리고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구나. 김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록 며칠 동안 좋은 곳에서 쉬긴 했지만 역시 집만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루빨리 깨끗해진 집에서 평소의 일상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자식들의 말과 행동에서 뭔가 석연찮은 부분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러나 김노인은 그저 자신의 기우일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했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노인은 새벽 4시부터 잠이 깨어 가방을 정리하며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 떨어져 있었던 집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가득 차올랐거든요. 오늘이면 집에 가는구나. 얼마나 깨끗해졌을까? 김노인은 아내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 교체된 기와 지붕과 말끔하게 칠해진 벽, 그리고 변함없이 서 있을 감나무를 상상하니 가슴이 설렸어요. 아내도 하늘에서 깨끗해진 집을 보고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새 집처럼 깨끗해졌을 거예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펜션 주인 아주머니도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왔습니다. 어르신 고향집으로 돌아가시는군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쉬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깨끗해진 모습을 봐야죠. 자식들이 정성껏 고쳐놨을 거예요. 김노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하루빨리 고향집 마당에서 감나무를 바라보고 장독대 앞에 서서 아내를 그리워하고 싶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태준과 미정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아버지, 잘 쉬셨죠? 태준이 김노인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응, 그래. 공기도 맑고 좋았다. 이제 집에 가자. 얼마나 깨끗해졌나 빨리 보고 싶구나. 김노인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태준과 미정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말하지 못할 일이 있다는 듯 행동했어요. 아버지, 그게... 미정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준이 급히 미정을 제지하는 손짓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혹시 수리하다가 문제라도 생겼나? 김노인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버지. 차에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자동차에 올라탄 후에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평소라면 여행은 어땠는지, 몸은 괜찮으신지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말이 없었어요. 집수리는 잘 끝났겠지? 지붕이랑 벽 다 새로 했다고 했잖아. 네. 그게... 태준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백미러로 김노인을 슬쩍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죄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 곧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정의 대답도 석연찮았습니다. 차가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굴착기의 요란한 소리, 덤프트럭의 엔진음, 그리고 인부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 소리가 뭐냐? 우리 동네에 무슨 공사가 있나? 마을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태준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시선도 계속 피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너무 크네. 도로 공사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마치 집 바로 앞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기계가 커서 그래요. 미정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드디어 자동차가 그 운명적인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김노인은 창문 너머로 집을 보려고 목을 길게 빼고 앞을 바라봤어요.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이 보이겠네. 지붕도 새로 하고 벽도 새로 칠했다니. 감나무도 더 잘 보이겠구나. 그런데 김노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상상했던 집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노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거대한 굴착기 세 대가 검은 연기를 뿜으며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덤프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분주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흙담도 감나무도 장독대도 김노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축구장만 한 크기의 깊은 구덩이만 파여져 있었고 드림타운 아파트 분양문이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김노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까지 서 있던 집이 54년간 살았던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거든요. 자동차 문을 박차고 나온 김노인은 비틀거리며 공사 울타리로 뛰어갔습니다. 내 집은 어디 갔냐? 김노인의 절규가 공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굴착기의 소음에 묻혀 아무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 여기 위험해요. 공사 중이라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인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내 집이 있었는데, 한옥이 있었고, 감나무도 있었고, 김노인이 울타리를 붙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아, 그거요? 일주일 전에 다 철거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거든요. 철거를 누가 허락했냐? 그때 태준과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김노인이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설명해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아버지, 집이 정말 위험했어요.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철거를 했다는 거냐? 내 허락도 없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어차피 철거될 운명이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감히?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소유권이 저희 명의로도 되어 있거든요. 내가 언제 동의했냐? 언제 도장을 찍었다는 거냐? 예전에 상속 서류 정리할 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일 없었다. 김노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때 다른 인부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원래 집주인이세요? 철거할 때 장독이며 가구며 많이 나왔는데 다 폐기 처리했어요. 폐기 처리?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너무 낡아서 쓸만한 게 없더라고요. 특히 그 큰 항아리들은 깨뜨려서 버렸어요. 트럭 세대 분량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노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장독들까지 모두 버려졌다는 거였어요. 내 평생이 다 사라졌구나. 김노인은 울타리를 붙잡고 서 있을 힘조차 잃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내의 된장도, 고추장도, 우리가 함께 만든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진정하세요. 태준과 미정이 급히 김노인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내게서 손 떼라. 내 놈들이 내 뿌리를 뽑아버렸구나.
김노인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믿었던 자식들이 자신의 등 뒤에서 평생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거였어요. 김노인은 공사장을 필사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감나무가 서 있던 곳은 굴착기가 거대한 이빨로 흙을 파내고 있었고, 장독대가 있던 자리는 깊은 구덩이가 되어 있었어요. 대청마루가 있던 곳, 안방이 있던 곳, 부엌이 있던 곳, 54년간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들이 하나의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가슴을 옥죄었어요. 공사장의 굴착기가 또 다른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란한 소리가 김노인의 절규와 뒤섞여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54년간의 삶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우리 추억이 다 사라졌어요.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먼지가 바람에 날려 김노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말한 술이었냐? 이게 효도였냐? 김노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공사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54년간의 삶이 담긴 모든 것이 사라진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내 집이 정말 다 사라진 거냐? 김노인은 공사 울타리를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거대한 구덩이만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이었어요. 아버지, 여기서는 위험해요. 일단 다른 곳으로 가시죠. 태준이 김노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김노인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김노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자식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배신감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우선 병원으로 가세요. 충격이 너무 크셨을 거예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무슨, 내 집부터 찾아야지. 내 감나무는 어디 갔냐? 아내의 장독들은 어디 갔냐고. 하지만 김노인의 안색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 때문이었죠. 아버지, 정말 위험해 보여요.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태준이 강하게 권했습니다. 의사인 태준의 눈에도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결국 김노인은 자식들에게 떠밀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 집이, 내 감나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병원에 도착해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김노인은 태준을 병원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태준아. 김노인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내 집이 왜 저 모양이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태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든 어디든 상관없다. 내 집이 왜 없어졌냐고. 김노인은 태준의 가슴팍을 떠밀었습니다. 8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힘은 대단했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그 낡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노인은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이런 태준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 인생이었어. 너희 어머니와의 추억이었어. 너희들이 뛰어놀던 마당이었고, 우리 가족의 역사였다고.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되잖아요. 재개발로 보상받으면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태준의 말에 김노인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편하게? 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위험한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게 중요해요? 태준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의사가운을 입은 태준의 모습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어요. 위험하다면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아예 없애버렸냐?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낡았어요. 기둥도 썩었고 지붕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때 미정이 다가와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 혼자 그 집에 계시면 언제 사고 나실지 몰라요. 아파트가 훨씬 안전해요. 미정의 목소리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평소에 다정했던 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중앙난방도 되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24시간 경비도 있어요. 병원도 가까워서 응급 상황에도 금방 올 수 있고요. 김노인은 자식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전? 편리?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김노인의 목소리가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그 집은 내 뿌리였어. 너희 어머니와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우리의 보금자리였다고. 너희들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었고.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태준의 말에 김노인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실용적? 너희들은 돈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마음, 가족의 역사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돈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안전이 더 중요해요. 안전? 내가 54년 동안 그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위험했던 적 있었나? 김노인의 반박에 태준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으셨어도 앞으로는 모르잖아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고.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왜 미리 내 집을 빼앗아. 김노인이 소리치자 병원 복도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꽤 나왔어요.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태준이 계속 설득하려 했지만 김노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보상금? 그 돈이 내 평생과 바꿀 수 있는 거냐? 아내와의 추억과 바꿀 수 있다는 거냐?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현실? 김노인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절망만이 담겨 있었어요. 현실은 내 놈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집을 빼앗았다는 거야. 이게 현실이다. 그때 김노인의 가슴에 갑작스런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태준과 미정이 급히 김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하지만 김노인은 자식들의 손길조차 거부했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다고. 김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더욱 깊어졌어요. 내 놈들이 내 뿌리를 뽑아버렸구나. 순간 김노인의 무릎이 꺾이며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거였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태준과 미정이 급히 달려와 김노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눈빛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내 평생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구나. 김노인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충격이 그의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순간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김노인을 응급실로 옮겼고 태준과 미정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응급실에서 김노인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이 빠진 것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권했지만 김노인은 집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아버지, 우선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방도 준비해뒀어요. 태준이 말했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나는 내 땅에 가겠어. 아버지, 거긴 이제 공사장이에요. 위험해요. 위험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곳이 내 마지막 터전이야. 결국 김노인은 택시를 타고 혼자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준과 미정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나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김노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공사장에 도착한 김노인은 울타리 너머로 파헤쳐진 땅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인부들은 대부분 쉬고 있었어요. 고요한 공사장에는 바람 소리만이 쓸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정말 다 사라졌어요. 김노인은 울타리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에게 하소연하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 집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때 바람이 불어와 공사장 한켠에서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김노인이 고개를 돌려보니 낡은 종이 조각들과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자신의 옛 물건들이었습니다. 공사 울타리 한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김노인은 주변을 살펴본 후 그 구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위험했지만 자신의 물건들을 찾고 싶었거든요. 철거 잔해들 사이를 헤매며 걷던 김노인의 눈에 익숙한 것이 보였습니다. 부엌 찬장이었던 나무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끄집어낸 것은 낡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아내가 중요한 물건들을 넣어두던 그 봉지였어요. 김노인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여러 개와 두툼한 편지 묶음이 들어있었어요. 아내가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었다니.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차곡차곡 모은 퇴직금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몰래 알뜰살뜰 모아둔 적금들도 함께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당신이 이렇게 모아두셨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툼한 편지 하나가 김노인의 시선을 끌었어요. 겉봉에는 아내의 친필로 우리 집에 대하여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 집은 우리 가문의 뿌리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정신이에요. 자손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도시로 나가더라도 이 집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족의 뿌리가 살아있는 거니까요. 김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특히 우리가 함께 심은 감나무와 제가 정성껏 담근 장독들은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그것들이 바로 우리 사랑의 증거거든요. 감나무는 우리의 꿈이었고 장독들은 우리의 정성이었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편지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이 집을 포기하려 한다면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왜 이 집을 사랑했는지, 왜 이곳이 소중한지 알려주세요.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해주세요. 김노인의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보께서 이 집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아무리 말려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집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김노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꿈이에요. 벽돌 하나하나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고 마당 한 뼘 한 뼘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새겨져 있어요. 장독대의 항아리마다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고 감나무의 가지마다 우리의 희망이 자라고 있어요. 제발 끝까지 지켜주세요. 김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가 지켜야 했는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집은 단순한 벽돌과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는 세대를 이어온 기억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아내와 함께 만든 모든 순간들이 그 집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뿌리였구나.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김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온전히 깨달았어요. 바람이 불어와 철거 잔해들을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김노인은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아내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감나무야, 너마저. 김노인은 그 나무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조각이지만 아내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마지막 흔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감나무가 이렇게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작은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김노인은 나무 조각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조각에서도 아내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철거 잔해 사이에 앉아 아내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집은 우리의 뿌리였어요. 그날 밤 김노인은 공사장 근처 여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집으로 오라고 해도 거부했어요. 배신한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관 방에서 김노인은 아내의 편지를 밤새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다가왔어요.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정신이자 역사라는 아내의 깨달음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아내의 편지를 품에 안고 마을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룻밤 사이 마음을 정리한 김노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젊은 법무사가 김노인을 맞으며 물었습니다. 재개발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집이 철거됐는데 내가 동의한 기억이 없어요. 김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아, 그러시군요.
주소와 성함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김노인이 정보를 말하자 법무사는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하네요. 여기 보시면 소유권 이전 동의서에 어르신 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내가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 없습니다. 김노인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김태준 씨 이름으로 위임장도 작성되어 있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어요. 날짜를 보니 3달 전에 작성됐네요. 법무사가 서류를 출력해서 김노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김노인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아들 태준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노인의 도장도 찍혀 있었지만 김노인은 그런 서류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내가 언제 이런 걸 허락했다는 거냐? 김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대로라면 김태준 씨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재개발 동의와 토지 매각을 모두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언제 태준이에게 위임했다는 거냐? 이건 조작이야. 김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공문서이고 인감도장이 사용됐어요.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류입니다. 김노인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번쩍 났어요. 몇 달 전 태준이 아버지 건강보험 관련 서류 때문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라고 했던 일이요. 그때 태준은 여러 장의 서류를 가져왔었습니다. 김노인은 태준을 믿고 건강보험 서류인 줄 알고 도장을 찍어줬었어요. 그때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서류 중에 이런 게 끼어 있었던 거구나. 김노인은 자식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놈이 날 계획적으로 속였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노인은 서류를 움켜쥐고 급히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김노인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내의 편지와 조작된 서류를 번갈아 보며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커졌어요. 내 어머니의 유언까지 짓밟았구나. 용서할 수 없어. 저녁 무렵 김노인은 태준의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아들이 자신의 시골집을 못마땅해 했다는 것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고 태준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태준아. 김노인이 서류를 꺼내들며 소리쳤습니다. 아파트 입구의 다른 주민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이게 내가 말한 효도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목소리 좀. 여기 사람들이 많으면 어때? 내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는지 모든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어. 김노인이 위임장을 태준의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라. 아버지, 그게 건강보험 서류라고 했지? 내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지? 그게 이 위임장이었냐? 김노인의 목소리가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다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세상이 변했잖아요. 고향집 같은 건 이제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김노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의 유언은? 이 편지는 뭐냐? 김노인이 아내의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모든 사람이 들어봐라. 김노인이 편지를 크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문의 뿌리입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이자 정신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습니다. 자손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내 어머니의 유언까지 짓밟았구나.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해요.
현실? 김노인이 소리쳤습니다. 현실은 내 놈이 아버지를 속여서 집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그때 집 안에서 미정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까지? 미정아, 너도 다 알고 있었지? 미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 한 거예요. 미정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태준이 놀랐습니다. 미정아, 저는 말렸어요. 아버지께 미리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자고 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아버지께서 절대 동의 안 하실 거라고. 어차피 재개발 구역이니까 미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미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도 결국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저도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미정이 김노인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유언을 어긴 것도, 아버지를 속인 것도 모두 저희 잘못이에요. 김노인은 딸의 고백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모두 다 날 속였구나. 형제가 짜고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냐? 이게 내가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이냐? 주변에 모인 아파트 주민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가족 간의 비극적인 갈등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태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김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 왜 속임수를 썼냐? 왜 여행이라는 거짓말로 나를 멀리 보냈냐? 아버지께서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반대하는 게 당연하지. 내 집인데. 더군다나 내 어머니의 유언이 있는데. 김노인이 편지의 핵심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은 감나무와 제가 정성껏 담근 장독들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내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가꾼 장독들도 우리가 함께 심은 감나무도 모든 추억이 담긴 그 집을 어떻게 함부로 없앨 수 있냐? 아버지,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이게 잘못으로 끝날 일이냐? 김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은 단순히 집 하나를 헌 게 아니야. 우리 가족의 뿌리를 뽑아버린 거야. 태준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와 어머니의 유언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내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가 지켜야 했는데. 김노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집은 우리의 뿌리였어요. 그런데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가족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노인과 자식들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가족이고 뭐고 다 끝났어. 김노인의 절망적인 중얼거림이 차가운 아파트 단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서울역 근처 작은 여관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아내의 편지를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김노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사라진 고향집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노인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집을 되찾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곳이 여전히 자신의 마지막 터전이라고 믿었거든요. 공사장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굴착기들이 더 깊이 땅을 파고 있었고 아파트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김노인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의 흔적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매일 그 자리를 찾아와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어요. 여보, 우리 집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김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혹시나 남은 것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공사장 울타리 너머 한 구석에서 작은 나무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우리 감나무. 그것은 아내와 함께 심었던 감나무의 가지였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떨어져 공사장 밖으로 굴러온 것 같았어요. 비록 작은 가지였지만 김노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잎사귀들은 시들었지만 줄기는 여전히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가지 끝에는 작은 눈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내 집은 사라졌어도 우리의 뿌리는 남아있단다. 김노인은 마을 장터에서 가장 좋은 화분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가지를 그 화분에 조심스럽게 심었어요. 좋은 흙도 사서 채우고 영양제도 넣어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우리 집은 사라졌지만 너만이라도 살아남아 다오. 김노인은 화분에 물을 주며 감나무 가지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손자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며칠 후 김노인의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집을 빼앗긴 늙은 아버지의 비극적인 사연이었죠. 마을 이장을 비롯해 여러 후배들이 김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김어르신, 이런 일이 있었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런가 봅니다. 부모 마음은 모르고 돈만 생각하니. 어르신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김노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저희 마을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데. 마을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는데 우리 마을의 전통 가옥들을 보존하는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어르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이에요. 전통 가옥 보존? 김노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은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집은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르신 같은 일이 다른 집에서도 벌어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우리 마을의 오래된 집들을 문화재로 지정받거나 보존구역으로 만드는 거죠. 김노인의 눈에 새로운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김노인은 마을 후배들과 함께 전통 가옥 보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남아있는 오래된 한옥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각 집의 역사와 가치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관련 기관에 보존 신청서를 내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김노인의 생생한 경험담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개발 논리에만 밀려 사라져가는 전통 가옥들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게 만들었거든요.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김노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김노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고 있어요. 혹시 인터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노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일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김노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되자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전통 가옥 보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노인이 정성스럽게 돌본 감나무 가지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난 거였어요. 얘야, 살아났구나. 김노인은 그 새싹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은 사라졌지만 너는 살아남았네.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야. 김노인은 이제 마을 근처 작은 임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화분에 심은 감나무를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두고 매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아내의 편지도 예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마을 전통 가옥 보존 운동도 점점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노력 덕분에 5채의 오래된 한옥이 문화재로 지정받았고 마을 전체가 보존 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김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의 전통이 살아났습니다. 후배들의 고마운 인사에 김노인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저녁 김노인은 창가에서 한 뼘 정도 자란 작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얘야,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우리 집은 빼앗겼지만 우리의 기억은 빼앗을 수 없구나. 작은 감나무는 저녁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며 마치 내 할아버지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비록 땅은 잃었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다시 자라날 거야. 김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을 지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거였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의 작은 잎사귀들이 석양에 빛나며 아름다웠어요. 김노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쁘게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